존재와 시간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의 의미 속에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존재와 시간은 사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종래의 형이상학이 사유한 모든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로 그 잊혀진 근거를 사유로서 다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존재와 시간의 첫 페이지에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트를 인용하고 있다. 당신들은 분명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당신의 본래를 의미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친숙해 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이 본래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런 물음의 필요성마저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하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 물음의 이해부터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존재와 시간의 서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대진, 설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 부조, 우월성이고 두 번째는 존재 물음의 두 가지 과제, 연구 방법과 그 내용이다. 존재의 시간의 서론 제1절의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존재의 물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연구하게끔 하였지만 그 후로는 불행히도 실제의 탐구의 주제가 되는 물음으로써 침묵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음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물음의 불필요성을 공격적으로 선언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철학적인 독단, 철학적인 교조주의라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적인 독단, 철학적인 교조주의는 존재의 해석에 대한 그리스적인 단초에서 형성되었다. 이 철학적 독단은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며 내용이 텅 비어서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절에서는 존재의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때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평균적으로 그 모호한 존재의 이해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존재의 물음을 통해서 이 모호한 존재의 이해를 개념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아구스티누스의 시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너무 자명하여 누구나 알고 있듯 하지만 막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대로 철학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체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의 이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하여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물음은 형이상학적인 사유가 시작된 이래 사유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남아있다. 이제 이 물음의 형이상학적 사유의 근거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하이데거가 보기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지하게 존재론을 연구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어요. 그 부분 존재에 대한 탐구 자체가 멈춰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존재론을 아무도 탐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론을 물어보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꺼려야 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런 존재론을 꺼내면,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그 물음은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물음의 불필요성을 공적으로 선언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철학적인 독단주의 혹은 교조주의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깊이 보면 그리스적인 해석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스의 그 당시의 이해의 틀에서 보면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며, 그래서 내용이 텅 비어 있어서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너무 자명한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보편적이고 그건 열심히 연구해도 그건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도 자명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것인데 그걸 자꾸 물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명한 것 같은데 인간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죠. 또는 시간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중구조예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느냐,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학문적인 이해가 아니라 프랙티컬하다고 할까요? 현실 속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알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또 내가 만나는 친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프랙티컬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인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명한 것 같은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존재론을 학문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하이데거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대 철학 이후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활성화해서 존재론을 스스로 펼쳐 보이겠다 하는 의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의 이런 사고는 인간을 이해할 때 다사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being there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being in the world, 세계 속의 자기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있음이라는 이 세계 속에 내가 존재로 태어난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는 그냥 내가 먼저 만들어져서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세계를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된 내가 먼저 있고 그리고 대상을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세계 속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셀프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다. being in the world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사람들의 이해, 관습,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처음 뭘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관습이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가져오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나는 이미 이 세계의 어떤 관습이나 삶의 방식을 일정 부분 내가 아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물음을 던지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면에서 물음 없이 그냥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비본래적인 자기 혹은 본래적인 자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거나 안 하건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나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처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질서가 잡혀있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집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인가를 그냥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이미 그걸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대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렴풋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은 내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의식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만 깊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탐구해 나가는 이 존재론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 그 작업을 하이데거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 개념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프랙티컬한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어떤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존재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해는 너무 피상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위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될 수 있다. 그 연구의 대상 자체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연구 대상인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막연한 거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연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케이스 스타디를 할 때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을 어떤 가설을 가지고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나가죠. 그래서 막연한 이해로부터 깊은 이해로 가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여기서 연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현사실적으로 언제나 이미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그 존재를 개념으로 이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은 존재의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물음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 말하는데 첫째 물음에서는 묻고 있는 것, 즉 그것은 존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이고 둘째 물음은 걸려있는 것은 물음의 직접 대상으로서 현 존재라는 존재자이며 셋째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은 존재 물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이다. 이러한 존재 물음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 던져지는데 물음을 던져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의 병증법적 관계에서 하이데거의 궁극적인 물음은 존재자의 존재에서 존재의 의무를 묻고 있었다. 그리고 물음을 직접 향해 있는 물음의 대상은 현존재의 존재이다. 존재와 시간은 서론 제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물음의 존재적인 학문에 대한 존재론적 학문의 우월성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존재론이란 존재자의 존재를 취급하는 이론을 말한다. 존재적 학문이란 개별 과학을 의미하고 존재론적 학문은 철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이데거 존재적 학문과 존재론적 학문을 구별하죠. 존재적 학문은 개별 과학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존재적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존재자들에 대한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달리 존재론적 학문은 철학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더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존재적 학문이라면 개별 과학으로서 어떤 동물 연구하면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한 연구도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하는 개별 과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론적 학문을 존재적 학문, 개별 과학보다 우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우위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존재론적 학문인 철학이 존재적 학문인 개별 과학을 앞선 것이다. 그래서 개별 과학에서는 어떤 그 연구 대상 자체의 존재를 이미 존재 자체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학문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사유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이 개별 과학도 좀 더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일 수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심리학의 입장과 대상관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식으로 사유하는 생각하는 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독립적인 이고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데거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독립적인 자기라는 게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being은 being in the world, being there, 세계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을 연구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건 대상과 나를 동시에 이해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세계라는 이 세계 속에 나니까 내가 독립된 나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대상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자기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 현 존재로서의 나는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것은 대상과 나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런 학문의 입장에서 연구돼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하나의 가정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과학에서는 어떤 존재를 이미 기본 가설로 치고 나는 인간을 이렇게 본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학설이 달라지는 거죠. 그 존재론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개별 과학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이 정말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론에 대해 이 철학적인 사유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존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의 탄생 80회 기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세기 전의 존재와 시간은 아직도 이해되고 있지 않다. 존재 망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내가 반세기 전에 던진 존재 물음에 아직도 이해되지 않음을 볼 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명한 철학자들, 즉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니와 그것은 그 철학자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시대와 자세에 따라 또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소화 흡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이데거의 경우 1927년 존재와 시간이 나온과 동시에 실존 철학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때 이미 자신은 실존 철학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 실존 철학과 비슷한 철학적 입장을 지닌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철학적 인간학으로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그런 흐름으로서 막스 셀러의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 프레스너의 유기체의 단계와 인간 등을 들 수 있다. 실존 철학과 철학적
인간학 사이의 연관성은 그들이 모두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는 점이다. 한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대작 존재와 물을 발표한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본질의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해온 철학적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의 하이데거를 수용하라 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그의 유명한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존재자, 신, 동물, 인간 등을 이센티아와 익시스텐시아로 구별하였는데 이센티아는 본질, 무엇으로서 가능적 측면이며 필연적인 것이고 익시스텐시아는 가능이 구현된 실제이고 우연적인 것을 말한다. 전통에서는 주로 이센시아를 강조해 왔는데 사르트르는 익시스텐시아를 강조한다. 이런 구별에서 볼 때 사르트르도 정통 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자의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하려 했다.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하이데거가 자기 탄생 80주년에 기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반세기 전에 존재와 시간을 썼는데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직도 자기가 쓴 존재와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존재 망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내가 반세기 전에 던진 존재 물음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음을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사르트르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트르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하이데거가 사르트르가 쓴 존재와 무라는 책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르트르가 쓴 존재와 무는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을 천재적으로 오해한 책이다. 그래야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가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한 오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 얘기와 하이데거 얘기는 굉장히 달라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지만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데카르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이데거를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얘기를 기존의 데카르트적인 사유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르트르는 본질과 실존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쪽에 계속 시간을 보냈다. 자기의 노력을 집중했다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존재자 안에 드러나고 있는 존재를 탐구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르트르는 전통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서론 제4절의 내용은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월성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이 제기되면 존재적인 것 혹은 존재자 가운데 특정한 한 존재자가 우위를 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물음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 없이 출발해야 한다면 존재의 물음을 던지는 바로 그 존재자, 즉 현존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데거는 바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현 존재를 문제시했으며 존재에 대한 물음이란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물음을 말한다. 여기서 존재자란 모든 개개인의 존재자를 자칭하며 이 속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존재자가 우월성을 갖고 있던가 하고 반문하면서 먼저 존재의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인 현 존재의 존재를 고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존재의 일반적 의미를 물어가는 방법적인 기름을 제시한다. 이 세상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어떤 무생물도 있고 여러 존재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존재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러 존재자 중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여기 다사인, 현 존재,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사인의 연구를 통해서 현 존재를 연구함으로써 존재 일반의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는 현 존재밖에 없는데 이 현 존재의 존재를 연구하는 것이 존재 일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애쓰고 있는 것은 이 존재자와 존재를 일단 구별을 해요.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하는데 이 존재자 중에 자기 스스로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이 세계에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을 다사인이라고 치고 이 다사인, 이 현 존재를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 존재를 중심으로 이 현 존재 속에 드러나는 존재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는 곳인 현 존재를 이해하면서 현 존재와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현 존재를 잘 살펴보면서 이 현 존재 안에 드러나는 존재를 이해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걸 현상학적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존 속에 드러나는 어떤 존재, 현재 구체적인 모습으로 있는 이 존재자 속에 존재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를 이해한다. 이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물 연구에서 얘기를 할 때 현상학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제외시키고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쓰는 현상학에서는 이게 후설이 현상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 thing itself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질 자체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상 안에서 그 본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를 이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저 대상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 중지와 동시에 환원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대상뿐이 여러 대상을 만나는데 이 공통적인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환원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환원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밖에 있는 대상을 연구를 하죠. 밖에 있는 대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순수한 의식 속에서 대상을 바라본 이런 개념. 그래서 본질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경험이 내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이 영미의 경험주의는
외부 대상을 중심으로 외부 대상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외부 대상에 먼저 어텐션이 간다고 한다면 이 대륙 쪽에서는 계속적인 합리주의나 관련론의 전통 속에서는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내적 세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서 훗살 자체도 결국은 내면 세계 중심인 거죠. 여기에서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한다고 보는데 우리 컨셔스니스 중심으로 보면 의식 자체가 어떤 대상을 과 관련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인데 그 대상과 관련돼서 그 대상 자체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내가 가진 선입견을 제외하고 우리는 선입견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판단 중지라는 개념인데 어떤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가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환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나간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정신분석 쪽에서 제가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러 증상들을 만나죠. 여러 성격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강박적인 증상을 보이는 분, 계속해서 사고 강박이나 행동 강박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캐릭터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객적인 어떤 이러한 성격 유형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 너머에 저분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 너머에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학적 어프로치는 단순하게 우리가 접하는 현상 너머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물 자체라는 개념을 thing itself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해내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 저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질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걸 조심하라고 정신분석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나 어떤 캐릭터로 드러나는 것 그 뒤에 있는 근원적인 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드러나는 것 뒤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그 대상 자체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 형상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논의들은 실제 우리의 임상적으로 그리고 일상 삶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물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이해하고 이웃들과 만나고 또 그분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문제의식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책으로만 답답함이 가셔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 이 책 이게 자체가 하이데거의 원저니까 원저를 함께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존재자의 존재라는 말에서 결국 이제 존재를 그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인데 그 존재자의 그 안에서 존재를 탐구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를 다른 말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세계 그것 속에서 있는 사람만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그러면 사람은 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그럼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탐색하려 하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전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이데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존재론과 인식론을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결국 우리 어쩌면 후설까지 브렌타너나 후설이 강조했던 부분은 인식론으로 계속 발전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존재론이라는 게 존재론이 독자적인 게 아니고 존재론도 인식론과 같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금 연구 영역이 명확하게 좀 구별되면서 좀 더 풍성하게 클리어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소스를 통해서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같이 조금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저는 아까 제가 갖고 있던 둘째 시간에 들은 지금 이 내용에서 좀 아까 초반에 제가 갖고 있던 그 혼란과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존재와 존재함에 대한 존재자라는 그거의 구분이 그 존재자에서 생각하는 존재의 물음이라는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이게 왜 존재자가 다시 존재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가 하는 거를 할 때, 그 맨 처음에 나눴던 이 두 개의 존재와 존재자의 그 부분에서의 존재가 아닌, 존재자 그 안에 내면적인 그 깊은 곳 안에서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잘못된 것.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얘기로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우리한테 성령이 있다. 그런 개념, 불자들에겐 우리 인간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론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질은 신성이다, 불성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현 존재 안에 있다고 우길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하이데거의 편견일 수도 있죠. 하이데거가 비잉 안에, 우리의 현 존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현상학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형상으로 드러났는데 그 형상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하이데거가 계속 피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것이나 영성적인 대답으로 응답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이데거는 그걸 피해서 다른 쪽으로 철학적으로 계속 설명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비잉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현 존재에 대한 이론 가지고 비잉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 존재는 유한한 것이고 다사이는 유한한 것이고 시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그럼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탐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 뒤에는 우리가 그럼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내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내 뒤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부름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르트는 그쪽으로 돌아가 버렸어 다시. 그런데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야 이거 내가 공들여서 나는 훗슬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이 존재론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형이상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사르트르는 본질론으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화해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이데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사르트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지만 하이데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는 여러분 자유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명쾌하게 모든 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한 게 이제 우리가 그 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나시오 그걸 따르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데, 거기서 이제 더 깊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는 뭐냐를 한번 하는 걸 이렇게 연관시켜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사르트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그 자체를 본 것이고, 그 현존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의 그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더 깊게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저기 하이데거 말하는 그 존재 그러니까 존재자의 안에서의 존재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존재자로 과거에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자를 내가 만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사르트르에 대한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도 언더스탠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개념들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도 플렉서블하게 이런 견해도 가져보고 저런 견해도 가져보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깨침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나의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내가 만나는 것인가 하는 쪽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신성을 만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만만치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성불하십시오 하는 건 당신이 부처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만만치 않은 개념들이고, 이 하이데거도 예수에서 수련을 시작하고 나중엔 예수의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신학 과정을 2년 정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 안에는 전통적인 신학의 개념이 이미 이분의 심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의 철학 속에는 계속 이분의 어떤 고뇌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소화한 신학과 자기 스스로 발달시키려고 하는 철학 사이에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명료한 것 같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오버랩되는 것이 이분 안의 갈등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